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인물은 역사상 매우 복잡하고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레니 리펜슈탈. 그녀의 이름을 들으면 사람들은 두 가지 극단적인 평가를 합니다. 한쪽에서는 영화사에 혁명을 일으킨 천재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나치의 선전 도구가 된 부역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한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양극단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녀가 살았던 시대는 무엇이고 그 시대 속에서 그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그녀의 인생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중장년 세대도 역사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시대에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레니 리펜슈탈의 삶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개인과 시대의 관계, 성공의 의미, 그리고 역사 속에서 개인이 지워야 할 책임감에 관해서 말입니다. 예술로 피어난 초기 인생부터 시작해 봅시다. 1902년 8월 22일 베를린.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헬레네 베르타 아마리에 그롤 리펜슈탈. 하지만 모두는 그녀를 레니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난방 회사의 사업가였습니다. 어머니는 음악과 미술을 사랑했습니다. 레니는 어린 시절부터 예술에 둘러싸여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정말 심취한 것은 무용이었습니다. 청소년 시절 레니는 현대 무용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920년대 베를린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심장이었습니다. 격동의 시대, 예술적 혁신의 시대였습니다. 재즈 음악, 초현실주의 미술, 현대 무용, 전통적인 가치관과 새로운 문화가 충돌하고 융합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레니는 이 활기찬 도시에서 무용가로서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그녀는 베를린의 극장에서 공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안무를 짠 작품들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1923년 그녀는 베를린 국립 오페라 하우스에서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음악 평론가들은 그녀를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1927년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공연 중 심각한 무릎 부상을 당한 것입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무용은 불가능합니다. 레니는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무용이 전부였던 그녀에게 부상은 단순한 신체적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정체성의 붕괴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종종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회복 기간 중 레니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독일 표현주의 영화를 본 그 순간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영화에서 본 시각적 아름다움, 동작의 예술성, 감정의 표현. 그것은 무용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광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1929년 레니는 배우로서 영화계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배우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1931년 그녀는 직접 기획하고 감독하고 주연을 맡은 영화 푸른빛을 완성했습니다. 이 영화는 알프스 산맥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였습니다. 산의 웅장함과 인간의 감정을 담아낸 영상미는 독창적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작품이 무용가였던 여성의 첫 영화라니. 이미 그녀는 영화라는 새로운 예술 형식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무용 부상이 없었다면 그녀는 이런 뛰어난 영화 감독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통이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피하려던 그 고통이 때로는 우리를 더 위대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상하지 못한 좌절이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었던 경험 말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힘입니다. 개인의 삶 속에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치의 명령과 불가항력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이동합니다. 1933년 1월 30일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주의는 종말을 향해 갔습니다. 세계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이때 레니의 인생도 갈림길에 섰습니다. 히틀러의 나치 정부는 강력한 선전 도구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들은 영화의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화는 전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띈 인물이 바로 레니 리펜슈탈이었습니다. 1934년 나치 지도부는 레니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1934년 제6차 나치 전당대회를 기록하는 영화를 만들어 달라는 것. 이것이 의지의 승리라는 영화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레니는 왜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녀 자신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순수한 영화 예술가였습니다. 영화는 정부의 구별 없이 아름다운 것을 표현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933년에 독일에서 이런 순수함은 사치였습니다. 독일의 모든 예술가들이 그 시대를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레니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예술가들이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한 예술가들의 결말은 어땠을까요? 어떤 이는 망명했고, 어떤 이는 체포되었고, 어떤 이는 창작 금지를 당했습니다. 레니가 이 현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많은 예술가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후대에는 쉽게 말합니다. 저항했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때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맥락의 중요성입니다. 개인을 도덕적 잣대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개인이 처한 시대, 상황, 제약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어쨌든 레니는 의지의 승리 제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세계 영화사에 길이 남을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파격적인 촬영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나치 행진의 웅장함을 강조했습니다. 고각 촬영으로 지도자를 신격화했습니다. 새로운 카메라 기법들이 영화에 동원되었습니다. 영화는 순수하게 시각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이것이 의지의 승리의 양가성입니다. 영상미와 선전의 결합, 예술성과 정치 선전의 불가분한 결합.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을 기록한 올림피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영화는 올림픽 경기를 기록하는 것 이상을 했습니다. 그리스 고대 문명에 대한 찬미, 인간의 신체적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 이 모든 것이 나치의 아리아적 우월주의 이데올로기와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레니는 이를 의도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순수한 예술성만 추구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영원히 논쟁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때로 의도와 결과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의도가 순수했다고 해서 그 결과까지 순수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레니 자신의 개인적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서전에서 레니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히틀러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를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개인적 매력을 지닌 사람으로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영화들이 순수한 예술 작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의지의 승리에 대해 레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목적은 한 시대의 중요한 역사적 순간을 시각적으로 기록하는 것이었으며 정치적 선동에 동조한 것이 아니다. 올림피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의 신체적 아름다움과 인간의 도전 정신을 찬미하는 예술 작품으로 만들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나치의 이데올로기를 단순히 확산하는 것을 넘어선 예술성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레니는 평생에 걸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다. 나는 순수한 영화 예술가였다. 내 영화는 정치적 선전이 아니라 미학적 표현이었다. 이 입장이 타당할까요? 영화 평론가들과 역사가들은 여전히 토론합니다. 한편으로는 레니의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술 작품은 그 제작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존재합니다. 같은 영상이 다른 문맥에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레니의 주장이 너무 단순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녀가 정치적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 신빙성 있을까요? 나치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재능을 이용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레니도 어느 정도는 그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전후 재판의 무죄 판결과 그 의미라는 주제로 이동합니다. 1945년 5월 7일 독일은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의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치 협력자로 지목된 모든 사람들이 신문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레니도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미국군에 의해 구금되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그녀에게 던져진 질문은 명확했습니다. 당신은 나치의 선전 도구가 되었는가? 당신의 영화는 나치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해 레니는 지속적으로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녀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순수한 영화 예술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영화는 정치적 선전이 아니라 미학적 표현이었다고 역설했습니다. 1947년 레니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점령군의 명령에 따라 나치 협력자들을 신문하고 판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를 나치 협력자 신문위원회라고 불렀습니다. 레니의 경우 여러 증인이 출석했습니다. 일부 증인들은 그녀가 정치적으로 활동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증인들은 그녀가 나치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은 길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초 신기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레니는 무죄로 석방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NSDAP 나치 정당에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나치 정당원이 아닙니다. 그녀의 영화 활동은 정치적 의도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예술적 표현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유죄로 판단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당 가입 여부가 과연 나치 협력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많은 나치 협력자들이 정당 가입 서류를 의도적으로 숨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당 가입 없이도 나치 정권에 협력했습니다. 정당 가입 유무보다는 실질적 협력 행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레니의 경우 실질적으로 그녀의 영화들은 나치 정권의 가장 중요한 선전 도구였습니다. 의지의 승리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건물에서 집단 상영되었습니다. 나치 고위 지도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히틀러도 여러 번 봤습니다. 올림피아는 독일 전역에서 상영되었고 독일뿐 아니라 점령 지역에서도 상영되었습니다. 이런 영화가 정치적 선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죄 판결에 대해 연합군 심판관들도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는 레니를 나치 선전의 핵심 도구로 본 것입니다. 일부는 그녀를 피해자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 중간 어딘가에 놓았습니다. 역사가 솔 프리드랜더는 나중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레니 리펜슈탈의 무죄 판결은 법적으로는 정당할 수 있어도 역사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영화들이 나치 정권을 정당화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레니 리펜슈탈 사건의 복잡성입니다. 법적 무죄와 도덕적 책임 사이의 간극, 개인의 의도와 역사적 결과 사이의 불일치. 이 간극과 불일치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사회에도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행동들 말입니다. 우리도 레니처럼 법적으로는 무죄일 수 있어도 도덕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제 법적 무죄, 도덕적 유죄라는 딜레마라는 주제로 이동합니다. 1948년 석방 이후 레니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화계에서 축출되었습니다. 배우로서의 제한은 없었습니다. 감독으로서의 제한도 없었습니다. 사실상의 블랙리스트에 올려진 것입니다. 히틀러와 가깝다는 이유로 나치 협력자라는 낙인으로 법원은 그녀를 무죄라고 판정했지만 사회는 그녀를 여전히 유죄 인물로 취급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정의의 또 다른 복잡성입니다. 법과 도덕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무죄일 수 있어도 도덕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법에서는 유죄이지만 도덕적으로는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레닌은 이 딜레마 속에서 산 인물입니다. 많은 독일 예술가들이 그러했습니다. 전쟁 후 그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철학적 문제였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레니에게 동정했습니다. 그녀도 시대의 피해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933년에 독일에서 나치의 제안을 거절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했다가 사라졌습니다. 유명인도 무명인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레닌은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역사가들은 레니를 여전히 책망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었던 저항의 방법들이 있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유명한 예술가였습니다. 배우로서 무명인들보다 더 많은 안전이 보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치에 협력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두 입장 모두 일정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복잡성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흑백 판단을 할 수 없는 회색지대가 존재합니다. 레니 리펜슈탈은 정확히 그 회색지대에 있는 인물입니다. 오늘날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개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인이 그 상황에서 했던 선택에 대해 사색하는 것입니다. 이제 포스트 나치기 재기와 노년의 예술성이라는 주제로 이동합니다. 1950년대 레닌은 영화계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에 대한 편견과 낙인은 너무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예술적 열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매체를 선택했습니다. 사진입니다. 1960년대 초 그녀는 아프리카 수단으로 떠났습니다. 누바족을 촬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누바족은 나일강 유역의 부족으로 그들의 신체와 문화는 독특했습니다. 레닌은 누바족과 생활하며 그들을 촬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치 시절 선전 감독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소수 민족의 삶과 아름다움을 기록하는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촬영한 누바족 사진들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의 신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존엄성을 존경하는 태도로 담아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일부는 레니의 예술적 진화로 봤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순수한 예술로 돌아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비판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그녀의 누바족 촬영도 여전히 그들을 객체화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서양인의 관점에서 아프리카를 신비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일부는 그녀가 누바족과 백인의 물리적 아름다움을 구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도 인종적 편견을 드러낸다고 본 것입니다. 이렇게 레니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극단적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는 101세까지 창작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990년대에도 그녀는 다이빙 팀을 이끌고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바다 아래의 산호초와 해양 생물을 촬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00세에 가까운 나이에도 그녀는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것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레니 리펜슈탈의 또 다른 면입니다. 오류를 범한 인간이면서도 끊임없이 창작하고자 했던 예술가. 이제 영화를 그만둔 상세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레니가 영화를 그만두게 된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첫째, 전쟁 후 나치 협력자 낙인과 사회적 배척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레니는 나치 정권의 선전 영화 감독이라는 이유로 강력한 비판과 사회적 배척에 직면했습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나치 당원이 아니었지만 자신의 작품들이 나치 프로파간다의 일환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도덕적 책임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은 물론 국제 영화계에서도 경력에 큰 제약이 생기면서 정상적인 영화 제작 활동이 어려워졌습니다. 둘째, 전후 연합군 신문과 재판이 있었습니다. 전쟁 후 연합군에 의해 체포되어 독일 협력자 신문위원회 재판을 받았습니다. 비록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법적 무죄가 사회적 무죄를 보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중과 영화 산업 내부에서 그녀의 평판은 크게 손상되었고 영화 제작자로서 활동을 지속하기 힘들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셋째, 건강과 개인적 경향이 있었습니다. 전쟁 후의 심리적 부담과 자신의 예술 세계에 대한 회의도 컸습니다. 정치적 상황 속에서 예술이 동원되는 현실에 대한 고민과 함께 새로운 예술 매체를 찾기 시작했고 결국 사진작가로 전향했습니다. 특히 1960년대부터 아프리카 여행과 자연 다큐멘터리 사진 작업에 몰두하면서 영화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넷째, 사회의 변화와 시대적 흐름이 있었습니다. 전후 세계와 독일 사회가 급변하면서 레니가 주로 활동하던 대규모 정치 선전 영화의 수요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고 새로운 예술 경향이 등장하는 가운데 자신의 작품 스타일과 주제도 시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적 변화도 영화를 그만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요약하면 레니 리펜슈탈이 영화를 그만둔 것은 나치 부역자라는 낙인과 전후 사회적 배척, 법적 재판과 심리적 부담, 건강과 예술적 방향 전환, 그리고 급변하는 사회적 예술적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레니가 영화는 그만뒀지만 예술 창작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레니 리펜슈탈의 인생을 따라갔습니다. 무용가에서 감독으로, 감독에서 사진작가로, 나치의 선전 도구로도 보이고 순수한 예술가로도 보이는, 법적으로는 무죄이지만 역사적으로는 여전히 논쟁적인 인물. 그녀의 인생은 쉬운 이해를 거부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복잡한 역사 속에서 산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장년 세대가 레니 리펜슈탈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도덕적 책임감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성장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할 용기입니다. 그것은 역사적 성찰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의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자문하는 습관입니다. 그것은 도덕적 용기입니다. 법과 도덕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용기입니다. 레니 리펜슈탈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성찰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이 더욱 신중해지고 우리의 책임감이 더욱 깨어나고 우리의 삶이 더욱 의미 있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